오늘은 누구도 만들 수 없었을 것 같은 전 세계의 고대 터널 100곳을 살펴본다. 남아메리카의 괴물굴 수천 개의 터널 가운데 일부는 짐승의 굴처럼 좁고 또 일부는 군사기지의 복도처럼 넓다. 폭은 4m, 길이는 수백 미터에 달한다. 대체 누가 팠을까? 물이나 용암이 만든 흔적은 아니었다. 지질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벽에는 발톱으로 긁은 듯한 홈이 남아있다. 아르헨티나의 한 동굴에서 그 답이 발견됐다. 무게가 각각 4톤에 달하고 발톱 길이가 20cm나 되는 거대 나무늘보 2마리의 뼈였다. 이런 크기의 터널이 필요했던 주인공은 바로 이들이었다. 학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굴을 파며 새끼를 키우고 빙하기의 추위를 피했을 것으로 본다. 반면 더 좁은 통로는 또 다른 괴물, 고대의 거대 아르마딜로가 만든 것일 수 있다. 오늘날의 후손들도 굴을 파지만 규모가 훨씬 작을 뿐이다. 그러자 이런 의문이 생긴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들이 이런 터널을 팠다면 우리 발밑에는 또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 보존된 시신 1719년 스웨덴의 팔룬 구리 광산에서 광부들이 섬뜩한 것을 발견했다. 침수된 갱도에서 다리가 없는 남자의 시신이 나왔는데 놀라울 만큼 온전했다. 옷차림과 외형만 보면 며칠 전에 숨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폐갱도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용되지 않았기에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찾기 위해 시신을 공개 전시했다. 얼마 뒤 마르가레타 올스도테르가 나타나 그가 42년 전 실종된 자신의 약혼자라고 주장했다. 물을 빼내고 보니 시신에는 황산구리 성분의 유산염 용액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이 부패를 늦추고 있었다. 하지만 마르기 시작하자 이 자연 보존층은 몸을 돌처럼 굳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부서지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운명은 평범한 매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희귀한 현상에 충격받은 주민들은 무려 30년 동안 시신을 구경거리로 전시했고 그제야 교회에 묻었다. 세월이 흐른 뒤 건물을 다시 손보는 과정에서 시신이 또 발견됐다. 이번에는 마침내 시린묘지에 영구히 안장하기로 했다. 이란의 지하 요새. 평범한 2006년의 화창한 어느 날을 떠올려보자. 이란의 작은 도시 누샤바드에 살던 한 남자가 집 뒤뜰에 우물을 파고 있었다. 곡괭이를 한 번 더 내리치는 순간 땅이 발밑에서 꺼졌고 물이 아니라 끝없는 검은 공간으로 추락했다. 그곳에는 1500년 동안 모래 아래 묻혀있던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렇게 고대 최고의 복잡한 방어시설 중 하나로 불리는 거대한 지하도시 오우이가 우연히 발견됐다. 현장에 도착한 고고학자들은 그 규모에 압도됐다. 단순한 지하실이나 대피소가 아니었다. 지상도시를 그대로 비춘 듯한 완전한 지하도시가 3개 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첫 번째 층은 지하 4m에서 시작하고 가장 아래층은 거의 18m 깊이까지 내려간다. 이 모든 공간은 사산왕조 시대의 단단한 안반을 손으로 파서 만들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왜 땅속에 하나의 문명 전체를 세워야 했을까? 답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에 있다.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몽골군과 아랍군, 여러 유목민의 침입을 겪었다. 누샤바드 주민들은 기발한 방어법을 찾아냈다. 높은 성벽을 쌓는 대신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방식이었다. 지평선 너머로 적군 기병대의 말발굽 먼지가 보이면 주민 모두가 지하로 내려갔다. 오우이의 입구는 우물 아래나 무성한 수풀 속, 심지어 평범한 민가 안에 숨겨져 있었다. 적군은 수천 명이 바로 아래에 숨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몇 주 동안 그들의 머리 위에서 야영할 수 있었다. 오우이의 구조를 보면 현대 기술자조차 수천 명이 몇 주 동안 밀폐된 공간에 머물면서 어떻게 질식하지 않았는지 의아해야 한다. 비밀은 독특한 환기체계였다. 고대 건축가들은 수직 풍풍구를 뚫어 세 층 모두를 지상과 연결했다. 온도와 기압 차이 덕분에 내부 공기가 끊임없이 순환했고 가장 깊은 층에서도 신선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적이 입구를 찾아내는 순간 누샤바드는 치명적인 덫으로 변했다. 복도는 일부러 좁고 낮게 만들어져 똑바로 설 수도, 검을 휘두르며 몸을 돌릴 수도 없었다. 침입자는 허리를 굽힌 채 한 줄로 움직여야 했고 수비대에는 완벽한 표적이 됐다. 희미한 토기 등잔만 켜진 어둠 속에서 수비대는 벽의 숨은 틈에 몸을 숨겼다가 기습했다. 깊은 함정과 회전하는 돌, 그리고 거대한 문도 기다리고 있었다. 무게가 몇 톤이나 되는 맷돌 형태의 문은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었다. 터널의 모든 한 걸음이 공격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완벽한 유격전 설계였다. 지하 생활도 놀라울 만큼 치밀하게 준비됐다. 식량 창고와 잠자리, 복잡한 하수 체계까지 마련돼 있었고 오물은 거주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흘려보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누샤바드가 거대한 연결망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본다.
오후의 터널은 수십 킬로미터까지 뻗어 주변의 여러 정착지와 요새를 이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 어두운 미로를 바라보면 이란 주민들의 발밑에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장기 포위전까지 버틸 진짜 지하 요새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오늘날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오래된 생존 기술은 다시 섬뜩할 만큼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아직도 모래 아래에는 이런 도시가 얼마나 더 숨어 있으며 영원한 어둠 속에서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이 이야기도 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다. 당신이 평생 고대 이집트를 연구해온 이집트 학자라고 상상해보자. 박사 논문도 썼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여러 권의 책도 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핑크스 아래 토양을 분석한 새 결과가 책상 위에 놓인다. 그곳에는 아주 깊은 물 침식 흔적이 있다. 수백 년 동안 폭우가 쏟아져야만 생기는 흔적이다. 이집트에서 그런 비가 마지막으로 내린 것은 10,000년에서 12,000년 전이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스핑크스는 우리가 아는 이집트 문명보다 두세 배나 오래된 셈이다. 당신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대부분의 이집트 학자는 아마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했을 법한 선택을 했다. 분석이 잘못됐거나 암석 종류를 오인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스핑크스가 기원전 2500년이 아니라 최소 10,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과서의 몇 줄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일이다. 그런 수정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1990년대 이 물침식 가설을 처음 제시한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는 지금도 논문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반박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집트 기후의 특성을 모른다는 식의 냉소적인 지적만 돌아왔을 뿐이다. 그는 이제 60이 넘었다. 과연 살아있는 동안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과학의 역사를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때로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제 확실히 확인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한편 이집트 당국은 오랫동안 스핑크스 아래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1990년대의 지진파 조사에서는 기단 아래에 빈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공간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맨해튼 거리 아래의 배, 뉴욕은 잠들지 않는 도시다. 현대성과 콘크리트의 승리를 상징한다. 하지만 지금도 수천 명의 발밑, 맨해튼 아스팔트 아래 6m 깊이에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도 오래된 유물이 묻혀 있다고 하면 믿겠는가? 이야기는 1613년에 시작된다. 네덜란드의 무역선 타이거가 아드리안 블럭 선장의 지휘 아래 훗날 뉴욕항이 될 곳에 닻을 내렸다. 이 지역이 막 개척되기 시작한 시기였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훨씬 전이었다. 하지만 탐험은 재앙으로 끝났다. 배 안에서 불이 나 타이거는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며 섬 해안의 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300년이 흐른 1916년 맨해튼 아래에 지하철 노선을 놓던 노동자들은 거대한 그을린 목재와 갑자기 마주쳤다.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바위나 진흙이 나올 줄 알았지만 땅속에 봉인된 오래된 배의 뼈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기술로는 정밀 분석이 어려워 유물은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수십 년 동안 먼지만 쌓였다. 그러다 2025년 고고학자와 연륜연 대학자들이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핵심은 이것이 전설로 남은 바로 그 타이거호인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연구진은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하는 연륜연대법을 사용한다. 나이테 하나하나는 시간의 유전암호와도 같다. 연구자 마르타 임만데르스와 마르타 도밍게스 델모스는 길이 8피트에 달하는 용골과 늑골을 조사하고 있다. 나이테가 목재가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벌목됐음을 보여준다면 세계적인 발견이 된다. 그런데 배는 어떻게 육지 한가운데 지하 6m에 묻혔을까? 답은 초기 정착민들의 욕심과 야망에 있다. 네덜란드인과 그 뒤를 이은 영국인들은 건축에 쓸 새 땅이 절실했다. 그들은 해안선 밖 바다에 흙과 건축 폐기물, 낡은 배까지 쏟아부어 섬을 넓혔다. 해안이 점점 앞으로 밀려나면서 가라앉히던 타이거호는 결국 인공적으로 쌓인 땅 아래 갇혔다. 발굴 현장에서는 배와 함께 다른 유물도 나왔다. 네덜란드식 넓은 날, 도끼와 교역용 구슬, 점토 파이프, 작은 배포까지 발견됐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유럽인과 레나페 부족이 처음 접촉한 흔적이다. 화재 뒤 블록 선장이 살아남고 새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운 이들은 바로 원주민들이었다. 그 배를 타고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트강과 롱아일랜드 해협을 지도에 기록했다.
오늘날 타이거호는 썩은 나무 조각이 아니라 뉴욕 역사의 시작점과도 같다. 만약 연구를 통해 그 정체가 확인된다면 오래된 세계의 뼈와 잔해 위에서 어떻게 현대의 거대 도시가 자라났는지 보여주는 물적 증거를 얻게 된다. 흑해의 고대 구조물. 아파지아 해안에서 국제 수중 고고학 탐사대가 중요한 유적을 발견했다. 특수장비와 잠수부를 동원해 구다우타와 수우미 앞바다의 수심 1m에서 60m 구간을 조사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수우미만, 즉 베슬레트카강 하구에서 나온 중세 구조물의 잔해였다. 이곳에는 고대 도시 디오스쿠리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고대 석비가 발견됐던 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반원형 석축을 찾아냈다. 벽이 이어진 탑으로 보이며 석회 모르타르 위에 큰 자갈을 쌓아 만들었다. 석축 사이에는 도자기 조각도 섞여 있었다. 물속에 모래와 진흙이 너무 많아 촬영이 어려웠고 정밀 조사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구다우타 앞바다에서는 고대와 중세에 제작된 다양한 그릇이 발견됐고 수심 48m에서 50m 지점에서는 암포라도 나왔다. 환각의 방. 안데스 고산지대 차빈데 우안타르의 고대 유적에서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찾아오던 방을 발견했다. 그곳은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매몰돼 있었다. 창문도 문도 없고 좁은 통로 하나뿐이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외부의 시선에서 이 공간을 감춘 듯했다. 안에서는 23점의 유물이 나왔다. 모두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한 흔적과 관련돼 있었다. 그중 일부는 가늘고 속이 빈 새의 뼈였다. 날카롭고 정교하게 다듬어 흡입관처럼 보였다. 분석 결과 표면에 담배와 DMT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야와스카에 들어가는 성분이다. 여기서 의문이 시작된다. 대체 흡입관이 놓인 이 작고 어두운 방은 무엇에 쓰였을까? 왜 고립돼 있었고 왜 영원히 감추려는 듯 지었을까? 연구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은 이것이 즉흥적인 샤머니즘이 아니라 엄격하게 통제되고 형식화된 의식이었다고 말한다. 아마 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사제나 지배계층 같은 소수 엘리트만 이런 의식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곳에서 환각은 단순히 내면을 탐험하는 경험이 아니었다. 작은 방, 2-3명의 사람, 완전한 어둠, 그리고 현실 인식을 바꾸는 환각제는 권력을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었다. 이런 환경은 신과의 접촉, 황홀경, 환시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사제들이 실제로 영혼과 대화한다고 믿었고 사제들은 그 믿음을 통제와 지배의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5만 년, 그러나 설명은 없다. 1997년 미국 고고학자 엘버트 구디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토퍼라는 언덕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이미 15,000년 된 도구를 발견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기존 학설에는 불편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통설에 따르면 인간은 베링 해협을 거쳐 아무리 빨라도 12,000년 전에야 아메리카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생각보다 이동이 빨랐던 모양이라고 넘길 수 있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말이다. 하지만 2026년 1월 같은 언덕의 더 깊은 지침을 분석한 두 연구소에서 새 결과가 동시에 나왔다. 서로 다른 방법을 쓴 독립연구소 두 곳이 똑같은 결론을 냈다. 5만 년. 이번에는 쉽게 넘길 수 없었다. 5만 년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무려 11배나 더 먼 과거다. 당시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었다. 아메리카로 이어지는 육로도 없었다. 해수면은 지금과 달랐고 베링 육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5만 년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인간이 존재했다는 것은 기존 이론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도구는 실제로 그곳에 놓여 있었다. 공식 반응은 침묵이었다. 이런 일은 처음도 아니다. 자료가 기존의 진실을 너무 크게 뒤흔들면 첫 반응은 대개 확인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오류일 것이라는 말이다. 과학자들이 나쁘거나 일부러 숨겨서가 아니다. 그들 역시 잃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학위 논문과 연구비, 대학의 자리, 수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걸려있다. 5만 년이라는 연대가 확정되면 논문 한 편이 아니라 학문 전체의 한 분야를 다시 써야 한다. 고통스러운 일이니 기다리는 편이 더 쉽다. 긴급 학회도 탐사대도 없었다. 사적인 대화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말만 오갔다.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순간 어디서나 가르치는 아메리카 대륙 정착이론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누군가의 논문과 경력, 명성이 걸린 일이니 누구도 선뜻 나서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가 그래도 더 깊이 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이 중요하다.
만약 5만 년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곳에만 살았을 리 없다. 다른 곳에도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이다. 한 사람이 한 장소를 30년 동안 파서 결국 찾아냈다. 이런 장소를 체계적으로 찾기 시작하면 무엇이 나올지 상상해보라. 결국 시간 문제다. 어쩌면 그래서 일부가 서두르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솔직한 답은 하나다. 오래 기다릴수록 질문만 쌓인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2만 년, 2만 5천 년, 3만 년 된 유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각각 따로 보면 반박할 수 있지만 모두 합치면 점점 외면하기 어려운 그림이 된다. 토퍼는 이 지역에서 나온 마지막 불편한 발견이 아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새롭고 가장 설득력 있게 기록된 사례다. 몇몇 연구자는 동부해안 전역에 새로운 탐사대를 보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툰드라가 아니라 태평양 해안을 따라 배로 이동했고 당시의 거주지는 해수면이 120m 오르면서 지금 모두 물속에 잠겼다는 가설도 있다. 그렇다면 흔적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아직은 가설일 뿐이지만 적어도 질문에 답하려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흔히 공식 과학계가 침묵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토퍼의 자료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사적인 대화와 작은 학회에서 이를 언급하고 논문에도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남긴다. 다만 크게 말하지 않을 뿐이다.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는 잘 답하지만 우리가 틀렸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훨씬 서툴다. 인간의 심리상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구조론이 겪었던 일과도 닮았다. 이 이론은 1912년에 제시됐지만 1960년대가 돼서야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50년이 걸린 셈이다. 이곳에서 9,000km 떨어진 브라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난 세기 70년대부터 이어졌다. 다만 그곳의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다. 이란의 비밀동맹 지하 누샤바드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장소였다면 다음의 공항망은 문명 전체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우리는 이란의 가장 큰 자원이 석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3,000년 동안 이곳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평범한 민물이었다. 햇볕에 타버린 사막에서 물을 얻기 위해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현대 과학도 규모를 온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체계를 만들었다. 바로 카나트라 불리는 거대한 지하수로다. 이 수로는 죽은 모래땅을 꼽히는 오아시스로 바꿨다. 그 광기를 상상해보라. 이란에 있는 모든 카나트의 총 길이는 무려 30만 킬로미터에 이른다. 이 업적의 규모를 쉽게 이해하려면 적도를 따라 지구를 거의 8바퀴 감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계 없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수리시설 가운데 가장 길고 복잡한 체계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길이가 아니라 계산의 정밀함이다. 원시적인 수평계와 밧줄밖에 없던 고대 기술자들은 수십 미터 깊이에서 터널을 뚫으면서도 1미터마다 불과 1에서 2mm의 경사를 유지했다. 극도로 섬세한 작업이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물이 안반을 깎아 터널을 무너뜨리고 너무 완만하면 물이 고여 진흙이 쌓인다. 카나트가 오래 버틴 비결은 물이 완전한 어둠 속 깊은 지하를 흐른다는 점이다. 지상에서 모든 생명체가 몇 시간 만에 말라버리는 섭씨 50도의 폭염에도 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수로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여러 세대의 전문가가 필요했다. 이들을 묵한이라고 불렀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었다. 작업자는 폭이 좁은 수직갱도를 따라 최대 300m 깊이까지 내려갔다. 현대의 고층 건물 하나와 맞먹는 높이다. 그 좁은 곳에서 끊임없는 붕괴 위험을 견디며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방향을 잡아 손으로 바위를 파냈다. 2500년 전에 건설된 고나바드의 카나트는 지금도 이 기술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주갱도는 에펠탑과 비슷한 깊이까지 내려가며 지금도 약 4만 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 군사적으로 이 지하동맥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였다. 적군이 도시 성벽 아래에서 목마름으로 쓰러지는 동안 수비대는 땅속 깊이 감춰진 차가운 산악수의 끝없는 공급을 누렸다. 이런 도시를 포위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물은 적이 닿을 수 없었고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독을 풀거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었다. 오늘날 이 고대 통로에는 새로운 소문이 따라붙는다. 이란의 현대 군사시설과 비밀 탄도미사일 저장고 가운데 상당수가 같은 원리로 건설됐으며 일부 연구자는 옛 카나트 지선과 통합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국토의 지하는 끝없는 미로로 변하고 고대의 생존 의지와 현대 전쟁 기술이 한 곳에서 만난다.
사막의 우물을 바라보면 모래 위에 난 구멍만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3,000년 동안 멈추지 않은 문명의 심장이 뛰고 있다. 4,000년 된 유물의 비밀, 2001년 굴동품 시장에 정체불명의 고대 유물이 쏟아져 나오며 고고학계가 술렁였다. 정교한 무늬와 상감장식이 들어간 보석, 무기, 도자기가 키예프에 갑자기 나타났고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복잡한 상징을 지닌 작품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나중에는 위조품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002년 이란의 수사가 이 유물들의 비밀을 풀었다. 밀매상들을 체포하면서 유물이 나온 곳이 한리강 계곡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곳에서는 2001년 홍수로 청동기 시대의 고대 공동묘지가 드러났고 현지 주민들이 유물을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고고학자들은 발견의 규모에 놀라 마우투타바드의 주요 묘지와 남부 북부 쿠누르 산달 두 언덕을 발굴했다. 그곳에서는 고대 건축물의 잔해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증거가 발견됐다. 2003년 유세프 마지드 자데의 지휘 아래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됐고 몇 년 동안 놀라운 유물과 고대 도시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계속 나왔다. 주로프트 문화의 기원과 의미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이어진다. 일부 학자는 수메르 문헌에 등장하는 전설의 아라타라고 본다. 또 다른 학자들은 고대 마르하시 왕국과 연결한다. 견해는 갈리지만 지로프트 발굴은 고대 문명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수많은 연구 과제를 남겼다. 지하에서 노래하는 신전, 상상해보라. 몰타의 하엘 사플리엔이 지하로 3층을 내려간다. 복도는 5,000년 전에 파였지만 진짜 신비는 오라클방에 있다. 그곳에서는 속삭임이 음음으로 변하고 약 111Hz의 낮은 남성 목소리가 벽을 울려 가슴뼈까지 떨리게 한다. 과학자들이 확인한 결과 인간의 몸과 정확히 공명하는 주파수였다. 불과 1분 30초만 지나도 소리가 뼛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감각이 든다. 2024년 가을 이탈리아 음향학자들이 레이저 스캐너로 신전을 조사했고 흙으로 막힌 통로 뒤에서 또 하나의 빈 공간을 찾았다. 그 방 역시 같은 111Hz로 울렸다. 고대 장인들이 의도적으로 소리나는 방들을 연속해서 만든 셈이다. 사제가 단어 하나를 말하면 진동이 지하신전 전체로 퍼져 참석자들을 가벼운 황홀경에 빠뜨렸을 것이다. 의식에 이보다 더 좋은 장치는 필요 없었다. 붕괴 위험 때문에 새 방은 아직 파내지 못하고 있다. 대신 가느다란 마이크 탐침을 넣을 계획이다. 돌 외에 조각상이나 그릇, 어쩌면 뼈까지 발견된다면 이곳이 단순한 묘실이 아니라 고대 음향 실험실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지금도 조용한 관광거리 아래에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스피커가 살아있다. 5,0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균열 하나 없이 작동하는 셈이다. 의문은 하나뿐이다. 5,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동굴에 필요한 음향을 이토록 정확하게 계산했을까? 지하에서 나온 신들.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네베에서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부조를 발굴했다. 북궁전 왕좌실 입구 바로 맞은편 땅속에 숨겨져 있었다. 서판은 길이 약 6m, 높이 3m, 무게 약 12톤에 달하며 세부 묘사가 놀랍다. 중앙에는 아슈르바니팔 왕이 서 있고 양옆에는 두 주신이 있다. 최고신 아슈르와 도시의 수호 여신 이슈타르다. 그 뒤에는 기묘한 형상들이 보인다. 하나는 물고기 몸을 한 인간처럼 보이고 다른 하나는 두 팔을 든 전갈인간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복종이 아니라 권력을 선언하는 장면이다. 왕은 평범한 통치자가 아니라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잇는 존재로 표현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 이 부조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땅에 묻혔다. 버리거나 부순 게 아니라 일부러 숨긴 것이다. 이런 행동은 보존하려 했거나 다시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 했을 때 나온다. 아시리아가 멸망한 뒤 아마 헬레니즘 시대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홀들은 이미 19세기부터 알려져 있었고 영국인들이 수십 점의 부조를 가져갔다. 그럼에도 이것만 남았다. 아무도 위치를 몰랐겠임일 수도 애초에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조는 궁전의 중심부, 입구 바로 맞은편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침묵했다. 존재해서는 안 될 팔찌, 2008년 알타이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팔찌 조각이 발견됐다. 데니소바 동굴은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에 있으며 수만 년 전 서로 다른 새 인류가 한 곳에서 길을 교차했던 장소다.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우리의 직접 조상들이다. 상상해보라. 서로 다른 새 인류가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 때로는 만나고 싸우고 아이를 낳았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게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허구가 아니다. 오래전 알타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들은 이웃에 살며 가끔 싸우고 물건을 교환했으며 서로의 아이도 낳았다. 이 사실은 실제 표본의 DNA 분석으로 증명됐다. 과학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서로 다른 인류 사이의 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0년 과학자들은 현대인의 DNA와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인 뼈에서 추출한 DNA를 처음 비교했다. 그리고 그 염기 서열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유전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도 몇 %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 비유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가까운 유전 검사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인류를 그저 멀리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의 후손이며 지금도 그들의 DNA 조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 오늘날 일부 사람은 몇 %의 데니소바인 DNA를 지니고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그 팔찌는 바로 데니소바인이 만든 물건이었다. 녹색 녹리석은 푸른빛을 띠는 준보석 광물로 먼저 광맥을 찾아 캐내고 가공해야 했다. 표면은 햇빛 아래에서 빛을 반사하고 밤의 모닥불 곁에서는 짙은 에메랄드 빛을 띨 만큼 매끈하게 연마됐다. 아름다운 물건이다. 그런데 무려 5만 년 전의 유물이다. 그것만으로도 믿기 어렵다. 학교에서는 석기 시대를 몽둥이를 든 봉구린의 시대로 배운다. 하지만 여기에는 장신구가 있다. 데니소바인도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다는 미적 욕구의 증거다. 우리는 그런 욕구를 어쩐지 현대인만의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팔찌의 구멍을 살펴보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구멍은 드릴로 뚫은 듯 완벽하게 둥글고 벽면도 매끈했다. 금속 도구 없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낸다고 상상해보라. 다른 돌이나 뼈, 나무밖에 없다. 손으로 도구를 돌리면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결과는 가장자리가 찢기고 축이 흔들린 불규칙한 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수작업으로 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팔찌의 구멍은 완전히 반듯하다. 연구자들이 놀란 이유다. 손으로 뚫었다면 벽면에 특유의 긁힘과 편차가 남아야 하지만 그런 흔적이 없다. 표면은 기계로 가공한 것처럼 매끄럽다. 이런 기술이 인류에게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약 12,000년 전 신석기 시대다. 팔찌는 그보다 4배나 오래됐다. 중세 대장장이 앞에 스마트폰을 놓고 서기 800년에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학자들도 그런 충격을 받았다. 발굴 책임자 아나톨리 데레벤코는 이 기술을 짧게 정리했다. 고대 장인이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에는 없었다고 여겨진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동료 미하일 슌코프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데니소바인은 같은 시대의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해 있었다. 대담한 주장이다. 하지만 팔찌가 손안에 있고 다른 설명은 아직 없다. 물론 회의론자도 나타났다. 더 젊은 지층의 팔찌가 아래로 섞여 들어갔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했다. 산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해당 지층은 교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찌는 그곳에 데니소바인이 살던 시절부터 놓여 있었다. 현재 러시아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이 연대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나이가 더 오래돼 최대 6만 5천 년에 이를 수 있다는 자료도 나왔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 팔찌의 기원을 설명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지금도 마음을 뒤흔드는 대목은 이것이다. 수만 년 동안 지구에 살았던 인류 한 종이 남긴 것은 치아 몇 개, 새끼손가락 뼈 조각, 그리고 밝은 빛에서 햇살을 반사하는 이 존재해서는 안 될 팔찌뿐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특히 우리와 놀라울 만큼 닮았던 존재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이곳에서 수만 년을 살았다. 짓고 생각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에서 녹색 팔찌 하나만 남았다. 앨런 힐스에서 온 화성의 손님. 남극은 지구 역사를 보존한 완벽한 기록고이자 외계 물체가 가장 잘 모이는 장소다. 1984년 앨런 힐스 지역에서 탐사대가 무게 약 2kg의 운석을 발견했고 ALH84001이라는 번호가 붙었다. 10년에 걸친 연구 뒤 이 평범해 보이는 돌은 세기 최대의 과학 논쟁을 일으켰다. 운석 내부의 유리질 포획물에 갇힌 기체를 분석한 결과 이 돌은 우주를 수백만 년 떠돈 뒤 약 13,000년 전 화성에서 지구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6년 나사의 과학자들이 데이비드 맥케이의 지휘 아래 돌 내부층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에는 탄산염 구상체와 화석 세균을 닮은 미세 구조가 보였다. 이 구조는 지구의 나노박테리아처럼 마디가 나뉘어 있었지만 크기는 수십 배 더 작았다. 발표의 파장은 엄청났고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특별 텔레비전 연설까지 하며 외계 생명의 흔적이 발견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과학계의 회의론자들은 이런 구조가 생명체 없이도 비생물학적 과정으로 생길 수 있다는 대안 가설을 제시했다. 하지만 생물 기원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운석 내부에서 자철석 결정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사슬이 발견됐다는 점을 든다. 이런 물질은 지구에서 보통 세균 활동의 부산물로 생긴다. 중요한 점은 운석 자체의 나이가 약 40억 년이라는 사실이다. 당시 화성에는 짙은 대기와 표면에 액체물이 있었다. 앨러니스의 발견으로 남극은 우주 생물학의 핵심 실험실이 됐다. 대륙의 얼음층은 무균 금고처럼 작동한다. 운석은 토양이나 습기의 화학작용을 받지 않아 원래 상태로 보존된다. ALH84001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세밀하게 연구된 운석으로 남아있다. 화성의 미세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이 돌은 우리 행성 밖에 생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물적 증거가 됐다. 마야의 우주도.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주에서 고고학자들은 수발에 숨은 거대한 토축 구조물 아구아다 페닉스를 조사했다. 위성 사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식생을 걷어낸 지형을 보여주는 레이저 스캔 기술인 나이다가 길이 약 1.5km의 선명한 플랫폼 윤곽을 드러냈다. 이 구조는 알려진 모든 마야 중심지보다 오래됐으며 기원전 1000년 무렵 만들어졌다. 유명한 피라미드와 도시가 등장하기 약 1000년 전이다. 플랫폼 주변에서는 방위에 정확히 맞춘 수로와 제방, 직선 도로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 모든 것은 돌 없이 오직 흙과 점토로 지은 치밀한 계획 도시처럼 보인다. 학자들은 아구아다 페닉스를 우주도라고 부른다. 신전이나 도시라기보다 세계의 모형을 풍경 속에 구현한 상징 공간이다. 발견물로 보아 이곳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의식, 연회가 열렸다. 하지만 왕이나 궁전, 조각상의 흔적은 없다. 통치자의 명령이 아니라 중앙 권력 없는 공동체들이 힘을 모아 건설한 듯하다. 이 발견은 고고학자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과거에는 복잡한 도시와 엘리트가 생긴 뒤에야 마야의 기념비적 건축이 등장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구아다 페닉스는 국가보다 먼저 공동체의 집단 노력으로 거대 구조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도 이곳에 대한 연구는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이 되고 고고학자에게는 역사가 언제나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사람은 권력보다 생각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기도 한다. 화산 속의 삶. 앞선 장소들이 전쟁이나 물자 공급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곳은 이란의 지하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수백 년 동안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안드. 화산 기슭의 독특한 마을. 칸도반으로 향해보자. 멀리서 보면 거대한 개미집이나 공상과학 영화 세트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벽돌집을 짓지 않고 굳은 용암안을 파내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이 특이한 원뿔형 바위는 카란이라 불린다. 수백만 년 전 거대한 분화로 뜨거운 용암이 화산재와 진흙에 섞이며 형성됐다. 세월이 흐르자 바람과 물이 바위를 5층 건물 높이의 뾰족한 봉우리로 깎았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약 700년 전에 시작됐다.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주민들은 진격해오는 몽골군을 피해 이곳으로 왔다. 화산 응뇌암은 가공할 때는 부드럽지만 공기와 닿으면 화강암처럼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바위 원뿔 하나마다 여러 층으로 된 완전한 집이 숨어있다. 보통 1층은 가축우리, 2층은 생활공간, 가장 위는 창고로 쓴다. 벽 두께는 최대 3m라 독특한 보온병 효과가 생긴다. 밖에서 얼음 같은 바람이 몰아치고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내부에는 포근한 온기가 남는다. 여름에는 태양이 바위를 녹일 듯 달궈도 동굴 안에는 시원한 공기가 감돈다. 칸도반의 공학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이다. 창문과 벽감은 하루 동안 햇빛을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파였다. 바위 내부에는 층을 잇는 계단이 있고 벽은 매끄럽게 다듬어졌다. 가장 놀라운 점은 칸도반이 죽은 박물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도 사람이 살며 오래된 동굴 안에는 현대식 텔레비전과 냉장고, 고속 인터넷까지 들어와 있다. 주민들은 고대 기술을 21세기의 필요에 맞게 바꿔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주거지를 만들었다. 칸도반은 지형의 특성을 삶과 방어에 활용하는 이란 문화의 중요한 면모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거친 화산암조차 세월과 전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아늑한 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500년 동안 비밀을 간직한 마을. 2026년 5월 영국 옥스퍼드셔의 작은 마을 블록섬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곳은 주민 약 1200명이 사는 펍과 교회가 있는 전형적인 조용한 영국 마을이다. 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마을 아래에 지하 터널이 있다고 전해왔다. 모두 전설이라 여겼다. 벽난로 옆에서 듣고 아침이면 잊어버리는 이야기쯤으로 취급했다. 고고학자들도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을 뿐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6년 5월 연구팀이 마침내 확인에 나섰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실제로 블록섬 아래에는 여러 갈래로 갈라진 숨은 지하 통로망이 집과 거리 밑으로 뻗어 있었다. 수백 년 동안 지역 전설로 전해진 이야기가 진짜 공학 구조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전 세계에 이와 비슷한 전설이 얼마나 많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블록섬의 지하 터널은 특별한 단독 사례가 아니다. 영국과 유럽 전역에는 지하 통로에 관한 수백 개의 지역 전승이 있다. 숨겨진 방이 있다거나 마을 아래 무언가 있다는 이야기다. 진지한 과학이 아니라 민속으로 여겨져 대부분 한 번도 조사되지 않았다. 블록섬은 때로 현지 주민의 말을 믿어볼 가치가 있음을 보여줬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는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을까?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집 아래 통로 이야기를 손주에게 들려주고 손주들은 웃으면서 믿는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중 실제로 존재하는 통로는 또 얼마나 될까?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기에 알 수 없다. 누가 왜 이 터널을 지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연대와 용도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영국 곳곳에 여러 목적으로 만든 중세 통로일 수 있다. 식량을 저장하거나 비밀 통로로 썼을 수도 있고 더 오래된 구조물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발견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 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이야기했고 결국 옳았다. 오늘 다루는 사례 중 규모로는 가장 작을지도 모른다. 고대 문명이 아니라 터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익숙한 세계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곧바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주기에 중요하다. 우리는 민간 전승을 미신이라며 얼마나 자주 비웃었고 신화나 민담으로 취급한 이야기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 트로이드 슐리만이 1870년대에 찾아내기 전까지는 신화였다. 사람들은 그가 동화를 쫓는다고 했지만 그는 실제 도시를 발견했다.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신화지만 흑해 아래에서는 침수된 신석기 정착지가 발견됐다. 7000년에서 8000년 전 물속으로 사라진 진짜 마을이었다. 3600년의 침묵, 고대 테베이자 오늘날 룩소르의 비밀을 모래가 수천 년 지켜왔다. 그러다 고고학자들이 다시 수백 년의 먼지 아래를 들여다봤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근처에서 진행된 최근 발굴로 최대 3600년 된 무덤군과 함께 고대 이집트인의 삶과 신앙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렸다. 발굴은 자이 하와스 재단과 이집트 최고유물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가을부터 진행됐다. 유물 가운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여벌굴이 새겨진 창동 동전과 구운 점토로 만든 어린이 장난감, 여러 장신구, 날개 달린 스카라베, 조각구슬까지 있었다. 하트셉수트 신전 일부와 바위를 파만든 중왕국 시대 무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아사시프 공동묘주의 흔적도 발견됐다. 매장 수갱은 제17왕조에 속하며 그중 한 곳에서는 아이의 유해가 담긴 나무관이 나왔다. 이 모든 유물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믿으며 죽음을 맞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특히 테티쉐리 왕비와 관련된 궁정인 제우티메스의 무덤이 눈길을 끈다. 비문은 이 매장이 아흐모세 1세 제위 9년에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함께 발견된 전투용 활은 무덤 주인이 힉소스 축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었음을 뜻할 수도 있다. 같은 해 11월 인근에서는 중왕국 시대의 또 다른 무덤과 봉인된 매장지 11곳이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룩소르에 아직도 수많은 놀라운 발견이 남아있다고 확신한다. 구슬 하나든 전투용 활 하나든 새로운 유물은 파라오 시대 이집트의 문화와 역사를 가린 장막을 조금씩 걷어낸다. 물고기 신의 살 반디아가라 전력에는 도군족이 산다. 이들은 60년마다 시기 축제를 열며 거대한 논모 가면을 꺼내는 의식을 치른다. 전승 속 논모는 양서류 같은 존재로 천둥처럼 요란한 구리알을 타고 날아와 호수에 떨어진 뒤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인 모습으로 캡슐에서 나왔다고 한다. 논모는 사람들에게 별의 지도를 보여줬다. 그 지도에는 밝은 시리우스 옆에 어둡고 매우 무거운 별이 하나 더 있다고 적혀 있었다. 천문학자들이 백색의 성성 시리우스 B를 발견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지만 도군족은 망원경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그 별을 말했다.
가르침이 잊히지 않도록 논문은 전설 속에서 자신의 살, 곧 피부 조각을 신성한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도곤족은 지금도 그 힘을 냐마 논모, 즉 물고기 신 안의 생명이라 부른다. 두 별이 그려진 긴 판은 비밀 성소에 보관한다. 학자들은 이 지식이 정말 오래된 것인지 선교사에게서 뒤늦게 전해진 것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한다. 하지만 도곤족은 구리알이 실제로 왔으며 언젠가 다시 다음 시기의 때가 오면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미확인 비행물체 이야기는 언제나 두려움과 기술, 신화가 뒤섞여 있다. 그 점을 기억하며 다음으로 넘어가자. 죽음의 여신, 키프로스의 렘바 정착지. 기원전 3500년경 만들어진 작은 석회암 조각상이다. 넓은 어깨와 허리에 댄 두 팔, 뭉툭한 머리를 가진 여성 형상이다. 보통 이런 유물은 다산의 상징으로 해석되지만 이 조각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다. 현대의 첫 소유자는 엘판드 경이었다. 6년 사이 가족 7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조각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에도 세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죽음과 질병, 사고가 비슷하게 이어졌다고 한다. 새 소유자는 연관성을 의심해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왕립박물관에 조각상을 기증했다. 그러자 소문은 오히려 더 커졌다. 유물을 다루던 학예사 한 명이 1년 안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그렇게 죽음의 여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전설일까? 초기 소유자에 관한 기록은 적고 날짜도 자주 맞지 않는다. 저주의 일부는 우연과 언론의 재구성에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건의 연속이 워낙 섬뜩해 이 조각상은 이집트 미라와 바사노 꽃병처럼 저주받은 유물 목록에 굳게 자리 잡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원래는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려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여신상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이 유물은 주의 깊은 설명과 함께 전시된다. 고고학은 사실이고 저주는 그 사실을 둘러싸고 자란 문화다. 하지만 기묘한 발견을 이야기하면서 렘바의 여신을 빼놓을 수는 없다. 작은 석회암 조각 하나가 키프로스의 마을에서 박물관 진열장까지 4000년을 살아남은 전설을 낳은 드문 사례다. 호수 한가운데의 인공섬, 이번 발견은 스코틀랜드에서 나왔다. 규모부터 완전히 다르다.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의 로흐 보르가스테일 호수다. 이곳에 가본 적이 없다면 스코틀랜드 북서쪽의 바람 거센 섬들을 떠올리면 된다. 회색물과 낮게 내려앉은 하늘, 나무는 거의 없다. 복잡한 건축물을 세우기에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호수 한가운데에는 크레노그가 서 있다. 사람들이 물속에 말뚝을 박아 만든 인공섬이다. 크레노그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수천 년 동안 건설됐다. 대부분은 철기시대나 청동기시대, 대략 2000년에서 4000년 전 것으로 분류된다. 물 위에 세운 작은 요새형 플랫폼이다. 늑대도 닿기 어렵고 적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실용적이면서 아름답다. 물 위에서 살며 호수에 비친 하늘을 보고 말뚝 주변으로 부딪히는 물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이 안전만을 중시한 것은 분명 아니다. 물 위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호수 위의 새벽과 아침, 물 한 개, 발밑 물결에 비친 노을이 있다. 5000년 전 사람들도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알았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로흐 보르가스테일의 이 크레노그를 정밀 조사하자 아래에서 훨씬 오래된 목조 플랫폼이 나왔다. 연대는 5000년을 넘었다. 5000년이면 스토헨지와 기자의 피라미드보다 오래됐다. 영국 청동기 시대가 막 시작될 무렵이다. 사람들이 금속을 다루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는 호수 안에 복잡한 목조 구조물을 세워 인공섬을 만들고 있었다. 알맞은 종류와 크기의 나무를 고르는 기술이 필요했다. 금속 도구 없이 호수 바닥에 말뚝을 박는 능력도 있어야 했다. 사람과 건물의 무게를 오랫동안 견디도록 플랫폼을 짜는 기술까지 필요했다. 이것은 즉흥적인 시도나 우연이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되고 문화로 전승된 숙련된 기술이다. 원시적인 임시방편이 아니라 전통을 가진 건축 문화였다. 때로 지역 전설은 학자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기억한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플랫폼을 발견한 이유가 누군가 이미 알려진 크레노그 아래를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아직 아무도 잠수하지 않은 스코틀랜드의 다른 호수 아래에는 이런 플랫폼이 얼마나 더 있을까? 관심을 얻으려고 세계 불가사의를 불태운 남자. 고대 에페소스에서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있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아르테미스 신전의 윤곽이 복원됐다.
기둥 조각과 기초만 남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신전에는 고대사에서 가장 기묘하고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헤로스트라토스의 사건이 얽혀 있다. 기원전 356년 그는 복수나 신앙이 아니라 명성을 위해 신전에 불을 질렀다. 자신의 이름이 기억된다면 목숨을 대가로 치러도 좋다고 생각했다. 전설에 따르면 신전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태어난 바로 그날 밤 불탔다. 화재는 고대 세계의 위대한 건축물 하나를 파괴했고 무의미한 파괴의 상징이 됐다. 사건 뒤 에페소스 당국은 사형으로 다스리겠다며 헤로스트라토스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했지만 금지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해 그의 이름을 살려냈다. 역사가 테오포포스가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역설까지 남겼다. 걸작을 파괴한 사람은 범죄 덕분에 오히려 불멸이 됐다. 20세기 고고학자들이 신전의 아래 지층을 발굴했을 때 고대 화재의 흔적과 그을린 들보, 녹아내린 기와 조각이 나왔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도 묘한 아이러니가 느껴진다. 당대 최고의 신전은 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억되고 싶었던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다. 오늘날 헤로스트라토스의 이름은 파괴적인 명성, 즉 시간이 창조자뿐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억되려 한 사람까지 남긴다는 사실의 상징이다. 지금도 관심을 얻으려고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행동은 수천 년 전에도 존재했다. 지구 공동설과 다른 세계의 입구를 찾는 시도, 친위대 지도부가 지지한 수많은 기이한 이론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 같은 것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다는 홀벨틀레레였다. 이는 아돌프 히틀러와 하일리 힘러의 개인적인 신비주의 취향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공식 국가 사업으로 이어졌다. 나치 이론가들은 지구 내부가 텅 비어있고 두꺼운 지각 아래에 다른 생명과 고도로 발전한 문명, 심지어 내부 태양까지 숨어있다고 진지하게 믿었다. 1942년 헤르만 괴링의 직접 명령으로 역사상 가장 기묘한 군사작전 중 하나가 진행됐다. 물리학자 하인츠 피셔가 이끄는 과학자들이 발트해의 류겐 섬으로 향했다. 임무는 강력한 레이더를 수평선이 아니라 45도 각도로 하늘에 쏘는 것이었다. 지구가 오목하다면 레이더파가 대기에 반사돼 영국 함대를 행성 중심을 가로질러 볼 수 있다고 믿었다. 실험은 실패했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신비주의가 제국의 군사 전략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보여준다.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는 일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나치는 티베트와 히말라야, 극북 지역에서 입구를 찾았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장소는 남극이었다. 1938년 알프레트 리처 선장이 슈바벨란트호를 이끌고 탐험한 뒤 빙하 대륙의 광대한 지역을 노이슈 바벨란트라는 이름으로 독일 영토라고 선언했다. 공식적인 목적은 포경산업 보호였지만 친위대 비밀보고서에는 지구 깊숙이 이어질 수 있는 따뜻한 오아시스와 지열 동굴을 찾았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전쟁 뒤 미국 잠수함 승조원들 사이에서는 독일 21형 잠수함이 비밀 문서와 희귀 물질을 싣고 남극으로 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치가 따뜻한 해류가 만든 거대한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비밀 211기지를 세우려 했다는 주장도 있다. 까를드니츠 제독은 한때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독일 잠수함대는 지구 반대편에 총통을 위한 난공불락의 요새, 지상의 낙원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었다. 단순한 비유였을까? 아니면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정말 이상한 것을 발견했을까? 주류 과학계는 그런 규모의 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아네네르베의 작전 기록 때문에 역사가들은 친위대가 지구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무엇을 찾았고 실제로 발견했는지 계속 질문한다. 남극 거인의 계단. 위성 관측으로 나온 발견 가운데 가장 많이 논의된 대상은 엔더비 랜드 지역의 한 구조물이다. 남이 68도 54분, 동경 88도 42분 좌표에서 거인의 계단이라 불리는 물체가 발견됐다. 거대한 불 계단들이 움직이는 빙하 밖으로 드러나 가파른 비탈 아래로 이어진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200m가 넘고 주변 지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인공 구조물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기하학적 형태다. 각 계단은 폭이 정확히 14m, 높이는 약 4m다. 침식이나 산사태로 생기는 자연 단구와 달리 이곳에는 완벽하게 평평한 수평면과 90도로 잘린 수직면이 보인다. 지질학자들은 공식적으로 계단형 빙하라고 설명하지만 움직이는 얼음이 수십 년 동안 선명한 직사각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물체의 재질은 어두운 안산암으로 페루와 볼리비아의 거석 유적에 쓰인 매우 단단한 암석이다. 거인의 계단 규모는 압도적이다.
정말 고대 구조물의 자네라면 가장 큰 잉카 기초 구조물보다도 거대하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진은 사진 속 그림자를 분석해 2026년 블록 사이에 틈이 거의 없으며 돌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물체가 해발 2000m에 있다는 점은 알려진 어떤 문명이 만들었다는 설명도 어렵게 한다. 남극이 얼음에 묻히기 전 먼 고대에 우리가 이제 막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대 구조물이 존재했다는 물적 증거라는 주장이다. 현재 이 지역의 접근은 엄격히 제한되며 상업용 지도에서 좌표가 흐리게 처리된다는 이야기가 독립 연구자들의 관심을 더욱 키운다. 아이 무덤 속 황제의 자주색. 이 이야기는 로마 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깨닫기 전에는 포함할 생각이 없었다. 영국 요크 2025년 5월 2일. 요크는 로마 시대 브리타니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다. 지금도 성벽과 성문 일부가 남아있고 발굴도 활발하다. 고고학자들은 영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로마 시대 영화 매장을 조사하고 있었다. 당시에 잘 알려진 매장 관습이라 평범한 작업처럼 보였다. 그런데 특정 무덤에서 1000조각이 나왔고 분석 결과 티리언 퍼플이었다. 로마 제국에서 문자 그대로 금보다 비쌌던 황실 염료다. 망토 한 벌이 막대한 재산과 맞먹었다. 특별한 바다고둥에서 염료를 얻었으며 망토 하나를 물들일 양을 만들려면 수천 마리를 가공해야 했다. 자주색 옷은 황제와 최고위 귀족만 입을 수 있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허가 없이 착용하는 것은 반역과 다름없었다. 그 귀한 색이 변방도시 요크에 묻힌 아기의 수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자. 한편으로는 요크의 황제가 입던 천으로 아이를 장매 치를 만큼 지위 높은 사람이 살았다는 뜻일 수 있다. 그렇다면 변방의 요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제국의 위계에서 훨씬 중요한 도시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로마의 관습이 존재했을 수 있다. 죽은 아이를 특별히 대하거나 황실 자주색과 연결한 의식 말이다. 어느 쪽도 우리가 익숙하게 배운 로마 제국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반려는 더욱 귀중하다. 로마 역사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티리언 퍼플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래야 발견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다. 티리언 퍼플은 단순히 비싼 천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염료 1g의 가격이 평범한 로마 시민의 평균 연소득보다 높았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었다. 법은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제한했다. 그런데 그 천이 영국 변방 도시의 아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 발견에서 놀라운 것은 천 자체보다 로마의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을 바꾼다는 점이다. 2000년의 연구와 수천 권의 책, 수백 편의 영화가 있었지만 요크의 아이뼈에서 자주색 천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베르가마의 석조그릇, 튀르키의 서부 베르가마 박물관에는 거대한 돌그릇이 서 있다. 너무 거대해 일상용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높이는 거의 사람 키와 같고 벽은 통돌 하나를 깎아 만들었으며 표면 전체가 부조로 덮여 있다. 약 2000년 전 물건이다. 고대 페르가몬이 강력한 헬레니즘 왕국의 수도이자 지중해 문화 중심지였던 시절 이런 그릇을 사용했다. 정확한 용도는 아직 논쟁 중이다. 일부는 신성한 기름을 보관했다고 보고 다른 학자들은 의식대 물을 담는 용기였다고 생각한다. 부조에는 가면과 화환, 사자머리가 새겨져 있다. 털의 질감과 천의 주름까지 보일 만큼 세부 묘사가 정교하다. 장인이 청동이나 나무가 아니라 단단한 돌을 다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놀랍다. 가장 큰 의문은 무게가 몇 톤이나 되는 그릇을 어떻게 옮겼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신전과 테라스, 신성한 샘 주변에서 발견된다. 누군가는 계단 위로 끌어올린 뒤 받침대에 세우고 건축단지 전체의 일부로 배치했다. 페르가몬은 제우스의 제단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맞섰던 도서관으로도 유명하다. 돌로 된 정육면체, 뉴멕시코 앨버커키 근처에서 관광객 무리가 협곡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암석 지형처럼 보이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해진다. 전력 가장자리는 완벽하게 곧고 면은 세월이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낸 듯 반듯하다. 일부 구간에서는 거대한 바위가 선명한 정육면체를 이룬다. 하나의 무게가 약 100톤이다. 가공 흔적은 없지만 자연의 혼란스러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나치게 기하학적이다. 곧 온라인에서는 여러 비교가 나왔다. 누군가는 바하마의 물속으로 이어지는 수수께끼의 서판, 비미니 로드를 떠올렸고 다른 사람은 바알베크의 거석을 언급했다. 반응은 대체로 같았다. 모습이 어딘가 잘못됐다. 자연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무겁다.
물론 과학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풍화와 결정 구조, 압력과 단층 자금이다. 하지만 눈앞의 모습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 형태 옆에 서면 자연이 만들었다는 감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인공물이라면 누가 왜 만들었을까? 자연이 우연히 누군가의 작품을 흉내낸 듯한 장소는 이곳뿐이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자연이 기술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누가 살았는지 아직 모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초의 왕, 벨리지 카라콜의 정글이다. 고고학자 부부 알렌과 다이앤 체이스는 거의 40년 동안 이곳의 계단과 시장, 뚝을 발굴한 끝에 하늘의 장소라 불리는 카하나 단지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두꺼운 서판 사이의 좁은 통로 너머에는 진사로 칠한 방이 있었다. 바닥에는 어깨에 비치구슬을 두른 유골이 놓였고 곁에는 채색 그릇 11점과 조각한 뼈관, 모자이크 가면, 날고기 빛깔의 스폰딜루스 조개가 있었다. 비석의 상형 문자는 오래전부터 도시 최초의 통치자를 천둥의 손, 테카브 차크라 불렀다. 이제 기록과 유골이 일치했다. 연대는 서기 350년 무렵이다. 즉위한 서기 331년에서 불과 20-30년 뒤다. 이는 카라콜이 서기 378년 테오티오아칸 사절단이 도착하기 전부터 독자적인 세력이었음을 뜻한다. 외부 영향으로 갑자기 깨어난 도시가 아니라 이미 통치하고 교역하며 공물을 거두고 있었다. 유골 주변의 물건들이 스스로 말해준다. 비치는 왕실 혈통의 표식이고 진사는 힘과 희생의 상징이다. 스폰딜루스 조개는 카리브해를 건넌 장거리 교역을 뜻한다. 가느다란 뼈관은 의식 전에 카카오 가루를 흡입한 사제들의 도구였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모인 물건이 아니라 국가의 모습이 창건자의 개인적인 시간 캡슐 안에 모인 것이다. 과학자들에게 이 유골은 단순한 뼈가 아니다. 카라콜 역사의 첫 장이며 거의 1500년 동안 덩굴 아래 숨겨져 있었다. 신화로 여겨진 도시, 마지막으로 영화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자. 티그리스 강의 알렉산드리아다. 기원전 4세기 동방 원정 중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도시로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수많은 알렉산드리아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도시는 20곳이 넘었고 대부분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라크에 있던 티그리스 강의 알렉산드리아는 수백 년 동안 신화이거나 영원히 잃어버린 장소로 여겨졌다. 2026년 초 재발견 소식이 발표되자 고고학계에서 수년 만에 가장 많이 논의된 뉴스 중 하나가 됐다. 단순한 옛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불과 10년 만에 세계 지도를 바꾼 인물의 세계에 속했다. 위성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고대 문헌과 대조한 뒤 발굴한 끝에 2000년 동안 전설이었던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스 서부와 페르시아 동부를 잇던 무역 대도시로 당대 최대 교역로의 교차점에 서 있었다. 전성기에는 모든 것이 이 도시를 통과했다. 인도의 향신료와 중국의 비단, 아라비아의 금, 그리스 철학, 페르시아 천문학이 한 곳으로 모였다. 단순한 교역소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만나는 살아있는 연결점이었다. 발견의 규모를 잠시 상상해보라.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세운 도시를 찾는데 2000년이 걸렸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름 없는 작은 부족의 지도자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학교에서 배우는 인물인데도 그의 도시는 20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스트라본과 아리아노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같은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했는데도 여러 시대의 탐험가들은 계속 엉뚱한 곳을 찾았다. 높은 곳에서 땅속 건물의 윤곽국을 볼 수 있는 위성이 등장한 뒤에야 찾아냈다. 티그리스 강의 알렉산드리아는 평범한 고대 도시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두 문명 사이에서 상품과 사상, 사람이 이동한 핵심 지점이었다. 그리스 철학과 페르시아 수학, 인도 향신료, 이집트 파피루스가 이런 도시를 통과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는 2000년 동안 찾지 못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고대사를 대체로 다 안다고 생각해왔다는 사실이다. 주요 도시는 알려졌고 중요한 길은 기록됐으며 사건도 문서로 남았다고 여긴다. 하지만 티그리스 강의 알렉산드리아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10년의 원정으로 알려진 세계를 바꾼 인물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건과 장소를 남겼다.
항법과 통신을 위해 쏘아올린 위성은 뜻밖에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를 하고 있다. 지구를 위에서 바라보며 수천 년 동안 땅 아래 묻힌 것을 찾아낸다. 티그리스 강의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방식으로 찾은 최초의 거대한 유령 도시이며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2026년 첫 발굴에서는 알렉산드로스의 옆얼굴이 새겨진 동전과 그리스식 기둥 잔해, 그리스어와 아람어 두 언어로 적힌 교역 기록 조각도 나왔다. 두 문명이 만난 교차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다. 바위 속 성소, 이란 산맥의 깊은 곳에는 수백 년 동안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았던 미트라 신의 신전들이 숨어 있다. 수천 년 전 의식이 열렸지만 세부 내용은 지금도 학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수수께끼의 지하 성소다. 미트라교는 전사와 엘리트의 종교였고 가장 중요한 요구는 완전한 비밀 유지였다. 그래서 미트라에움이라 불린 신전은 언제나 완전히 지하에 짓거나 바위 안을 파서 만들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마라게 근처에 있다. 메흐르 신전은 거대한 언덕 속을 파서 만든 대형 홀이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진다. 평범한 동굴이 아니라 완벽한 기하학 구조다. 통바위에 깎은 거대한 돔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다. 고대 건축가들은 지지기둥이나 외부 버팀대를 쓰지 않았다. 천장 전체는 공학적 계산과 안반 자체의 강도만으로 버틴다. 돔 중앙에는 구멍 하나가 뚫려 있고 그 틈으로 가느다란 햇빛이 들어온다. 계절에 따라 빛은 바닥의 특정 지점에 떨어져 사제들을 위한 천문달력 역할을 했다. 신전 내부는 압박감과 장엄함을 동시에 줬다. 창문은 없었고 햇빛 외에는 기름 횃불만이 빛을 밝혔다. 벽에는 별자리와 신화 장면을 새긴 부조가 많았다. 학자들은 지금도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장인들이 어떻게 이토록 섬세한 조각을 했는지 논쟁한다. 아마 청동 거울을 연속으로 배치해 햇빛을 성소 깊숙한 곳까지 전달했을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음향이다. 천장의 특별한 형태 때문에 홀 한쪽의 작은 속삭임도 반대편에서 선명하게 들린다. 이는 신이 곁에 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고 입문의식의 심리적 충격을 키웠다. 이곳에서 입문한 전사들은 목숨을 걸고 어길 수 없는 충성의 맹세를 했다. 깊은 헌신과 규율의 전통은 수백 년 동안 이란 산맥의 돌에 스며들었다. 오늘날 많은 신전이 버려지거나 모스크로 바뀌었지만 지하 구조는 그대로다. 이곳은 고대 이란인에게 지하 세계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가장 높고 진실한 힘의 공간이었음을 일깨운다. 지상에서 제국과 종교가 바뀌는 동안 바위의 어둠 속에서는 고대 지식이 살아남았고 돌 자체를 다룬 사람들의 기술은 지금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덴먼 빙하의 심연. 동남극의 덴먼 빙하는 지구 육지에서 가장 깊은 지점을 감추고 있다. 2026년 차세대 레이더를 이용한 연구는 이 얼음 흐름 아래 해수면보다 3,500m 낮은 협곡이 있음을 확인했다. 사해연안의 고도차보다 거의 10배나 깊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협곡의 규모보다 바닥에서 측정된 비정상적인 열이었다. 지진계는 협곡 밑에서 일정한 진동과 지표보다 4도 높은 물을 감지했다. 이는 강력한 지열에너지의 유입이나 숨은 순환체계가 존재해 완전히 고립된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뜻할 수 있다. 같은 해 심해 탐사선은 이 해구에서 알려진 모든 해양 생물과 유전적 특징이 30%나 다른 복잡한 유기물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오늘날 덴먼의 심연은 시간 캡슐이라 불린다. 엄청난 압력과 독특한 물의 화학 성분 때문에 진화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협곡 바닥이 남자기극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도 수백만 년 동안 원형 그대로 보존된 물체를 찾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든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다리, 바그다드와 바스라 사이의 모래에는 도시의 발상지라 불리는 고대 수메르 도시 기르수가 있다. 5,000년 전 나가시 왕국의 심장이 뛰던 곳이다. 인류가 처음으로 생각을 점토판에 대량 기록하기 시작한 장소다. 하지만 기르수주 최고의 발견은 글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다. 이 벽돌 다리는 4,000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제국보다 오래됐다. 그러나 발견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다. 1877년 이곳에서 작업한 프랑스 고고학자들은 과학자라기보다 보물 사냥꾼에 가까웠다. 그들은 황금 조각상을 빨리 찾으려는 욕심에 고대 지층을 쟁기질하듯 파헤치며 앞에 놓인 모든 것을 파괴했다. 고고학자들의 뒤를 따라온 약탈자들은 쐐기 문자 점토판 35,000점 이상을 훔쳐 팔았다. 초기 탐험가들의 탐욕 때문에 지식의 도서관 전체가 사라졌다. 다리는 1920년대에 발견됐지만 거의 100년 동안 정체를 몰랐다.
신전이나 수문, 댐이라 불렸고 최근에야 고고학자들이 다리였음을 공식 확인했다. 독특한 구조물은 한 세기 동안 이라크의 뜨거운 햇볕과 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지금 기르수에서는 대규모 보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국 전문가들은 현지 고고학자들에게 벽돌 보존법을 가르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적어도 1000년은 더 버티게 하려 한다. 고대의 미로, 현대 원격 탐사 기술은 고고학의 과거를 이해할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갈릴리오 북동쪽의 고대 석환 유적, 루짐 아리리 주변 연구다. 이 수수께끼의 유적은 위성사진이 지형을 얼마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지 잘 드러낸다. 연구진은 반경 30km의 사진을 분석해 수많은 거석 구조물을 발견했다. 두꺼운 벽을 가진 거대한 원과 강가의 수수께끼 같은 꽃잎 모양 울타리도 있었다. 한 가설에 따르면 이들은 관계시설이나 방어 구조물, 가축 우리였을 수 있다. 사진에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봉분도 보이는데 무덤이나 신호용 언덕일 가능성이 있다. 지질 측정 결과도 흥미롭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지형 자체가 이동한 것으로 보여 루짐 아리리를 천문시설로 보는 가설에 의문이 생겼다. 미성사진은 후기 구조물이 이전 건물 위에 덧지어진 고고학적 겹침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는 먼 과거로 통하는 문을 조금씩 연다. 위성 자료와 발굴 결과, 지구물리 분석을 결합해 학자들은 고대 레반트 주민들의 생활상을 복원하고 왜 거대한 돌미로와 복잡한 농업체계를 함께 세웠는지 이해하려 한다. 베트남의 미라, 이집트 피라미드가 세워지기까지 9,000년이나 남아있던 때다. 시베리아에는 아직 매머드가 살았고 유럽은 빙하기에서 막 벗어나고 있었다. 당시 베트남의 누군가는 망자의 몸을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조심스럽게 놓고 식물성 물질로 처리한 뒤 천 같은 재료로 감싸 특별히 준비한 땅속 공간에 안치했다. 2025년 이 유해를 화학적, 동위원소적, 구조적으로 정밀 분석한 뒤 과학자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시행된 미라 제작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확실하게 확인된 사례라고 발표했다. 이집트가 아니다. 그곳의 미라는 약 5,000년 전에 등장했고 그것만으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래됐다. 약 9,000년 전 미라를 만든 칠레의 친초로 문화도 아니다. 베트남 호아빈성 14,000년 전이다. 기록을 세웠다는 점보다 중요한 것은 미라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며 그 뒤에 죽은 뒤에도 몸이 중요하고 삶 너머의 무언가를 위해 이 껍질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이미 종교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14,000년 전 돌창으로 사냥하던 베트남 사람들에게 존재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이 최초의 도시가 있던 수메르나 이집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왔다. 먼저 먹을 것과 지붕 문제를 해결한 뒤 신과 죽음을 고민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베트남의 발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때에도 죽음을 생각했다. 어쩌면 죽은 뒤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는 욕구가 최초의 도시보다 훨씬 전부터 건설과 협력, 전통을 낳았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사후에도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누가 처음 떠올렸을까? 아직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이 있다. 미라 제작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개발해야 하는 기술이다. 몸이 변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누출 방법을 여러 번 시험하며 효과가 있던 방식을 기억해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누군가 수년 동안 쌓아 조심스럽게 지킨 지식이다. 작은 무리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남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도 사후를 위해 망자를 정성스럽게 준비할 시간과 힘을 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만들고 우주로 나아가며 석유를 발견하고 철을 녹이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삶을 소중히 여겼다. 요새 아래의 고분, 러시아 살레아르트 아부도르스크 요새 지역에서 도랑을 파다가 약 5,000년 된 동기시대 공동묘지가 드러났다. 이미 15곳이 넘는 매장이 확인됐고 의식도 다양했다. 어떤 시신은 자작나무 껍질로 단단히 감쌌고 다른 시신은 작은 배 안에 놓았다. 저승으로 떠나는 길을 위한 축소형 배였다. 무덤 구덩이는 최대 2m 깊이로 파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었다. 지구라트를 거꾸로 뒤집은 듯한 계단이다. 벽에는 널빤지를 대고 황토를 넉넉히 뿌렸다. 위에는 나무 바닥을 놓고 흙을 덮었다. 봉분 위에는 그릇을 뒤집어 두었고 땅이 내려앉으면서 그릇이 안으로 빠져 지층을 밀봉했다. 일부 방에는 마지막으로 흙을 덮기 전 불을 지른 흔적도 있다. 망자에게도 황토를 뿌리고 여러 물건을 함께 넣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오래된 구리 제품이었다.
사다리꼴 펜던트와 청동판 조각, 작은 부속품들이 나왔다. 5천년 전 북극권에서 금속이 존재했다면 장거리 교역이나 여러 중개자를 잇는 유통망이 있었다는 뜻이다. 북쪽 사람들도 고립돼 살지 않았다. 이곳은 단조로운 묘지가 아니라 유물과 의식의 거대한 집합이다. 자작나무 껍질은 고치, 배는 이동, 불은 정화, 황토는 땅의 피, 구리는 위신을 상징했다. 복잡한 의식과 먼 교류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찍 북쪽까지 닿았음을 보여준다. 발트해의 원반. 2011년 스웨덴 잠수부들이 해저를 스캔하다 지름 60m의 완벽한 원을 발견했다. 그 뒤에는 무언가 해저를 오래 미끄러지다 착륙한 듯 반듯한 홈이 이어졌다. 사진은 언론에 퍼졌고 수중비행 접시 밀레니엄 펠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관광객들은 배 좌석을 예약했고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들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2025년 지질학자들이 수중 라이다 스캔으로 정밀조사했다. 모양은 이상했지만 내부는 평범한 화강암이었고 절단면에는 빙하 기원의 암석 껍질이 보였다. 쉽게 말해 빙하가 수천 년 동안 밀고 온 발리가 진흙에 걸리면서 그럴듯한 외계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 앞선 발견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완벽한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것이 빙하가 닫아낸 돌에 불과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돌 덕분에 사람들이 해저로 잠수하고 새 장비를 가져와 과학이 신화와 거짓 정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줬다. 돌은 돌로 남았고 발트해에는 최초의 수중 지질공원이 생겼다. 맨체스터의 로마도로, 리버풀 로드에서 아스팔트를 걷어내자 불과 40cm 아래에서 돌로 포장한 로마도로가 드러났다. 케이크 단면처럼 최초의 기반층과 평탄화층, 자갈 보수층이 차례로 보였다. 도로는 움푹 팬 곳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송봤다. 고고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도심에서 나온 최고의 로마 유적이라고 평가한다. 도로는 한때 근처에 있던 요새로 이어졌다. 포장면과 함께 생활용품, 도자기 조각, 장식 유리 파편도 나왔다. 현대 거리 아래 굳어버린 평범한 생활 쓰레기다. 보존 처리가 끝나면 구간을 기록하고 유물은 세척해 전시할 예정이다. 사막 한가운데의 요새, 모래 언덕 바다에 묻힌 고대 베르베르 요새 마을. 크사르드라의 폐허는 놀라운 건축 유산이자 사막을 개척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알제리의 크사르는 오랫동안 모래층 아래 숨겨져 오늘날까지 비교적 잘 보존됐다. 크사르드라는 북아프리카에서 흔한 전통 요새 마을이다. 주민과 재산을 약탈과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지키기 위해 세웠다. 거대한 성벽과 탑은 주민을 방어하면서 뜨거운 햇볕을 피할 그늘도 제공했다. 정확한 건설 시기는 알려지지 않아 신비로움을 더한다. 위성 촬영 같은 현대 기술은 폐허와 주변을 높은 곳에서 조사해 베르베르 건축 유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준다. 남극 아래의 유리벌레. 일본의 치무 아이스 프로브 계획은 2025년 2월 로스해의 빙붕을 시추했다. 수심 820m에서 카메라가 머리카락만큼 가늘고 투명한 기묘한 실을 발견했다. 이 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휘어지며 얼음 결정 사이로 뻗어 있었다. 탐사선이 건드리자 바삭한 소리를 내며 부러졌고 극도로 얇은 유리 같은 파편을 남겼다. 화학 분석 결과 거의 순수한 석영에 마그네슘과 나트륨 밀입자가 섞인 물질이었다. 지질학자들은 용암 속 규산염 유리는 알고 있었지만 섭씨 영하 20도의 깊은 얼음에서 이런 물질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첫 번째 가설은 빙하 아래 염수호에서 규산이 분출됐다는 것이다. 규산이 얼어붙으면서 섬유 형태로 자랐다는 설명이다. 영하의 환경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섬유 인발 과정인 셈이다. 다른 가설도 있다. 두꺼운 얼음 덮개 아래의 압력은 심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빙붕은 조수와 균열 때문에 계속 흔들린다. 이 조건에서 물에 녹은 규소가 평범한 알갱이로 결정화하지 않고 극도로 가는 석영 섬유로 늘어났을 수 있다. 매우 희귀하지만 자연적인 유리광물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세부가 있다. 섬유는 중심부와 외피의 밀도가 다른 여러 층 구조로 빛을 전달하도록 만든 것처럼 보인다. 말 그대로 자연산 광 케이블이다. 실험실에서는 광섬유에 쓰는 약 1.3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적외선을 섬유에 통과시켰다. 빛은 거의 손실 없이 지나갔다.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만든 광학 섬유처럼 작동한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유리벌레가 지질학적 희귀 현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거 얼음 아래에서 따뜻한 열수 분출공이 솟았다면 숨은 생물 활동이나 기술적 활동에 이상적인 환경이 됐을 수도 있다. 연구팀은 긴 표본을 온전하게 채취하기 위한 두 번째 하강을 계획하며 외피에 낯선 불순물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유기물 흔적이나 더 놀랍게도 미생물에 의한 역광현상이 발견된다면 남극은 다른 생명이나 기술 체계와 이어지는 최초의 실제 연결선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바이킹과 십자가. 스웨덴 남부 린쉐핑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이 평범한 예체 석장을 조사했다.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이었지만 언덕 꼭대기 돌무더기 사이에서 고립된 무덤 하나를 발견했다. 촘촘히 쌓은 돌의 원 한가운데 석관이 있었다. 평원을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홀로 서 있어 안에 사람이 죽은 뒤에도 무언가를 바라보아야 했던 듯했다. 석관은 스웨덴이 두세 개의 경계에 서 있던 10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이교 전통은 여전히 강했지만 기독교가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이 무덤은 그 전환을 그대로 보여준다. 안에는 도끼와 칼을 지닌 사람이 누워 있었고 의식용 옷으로 보이는 천조각도 남았다. 모든 정황은 그가 전사나 귀족 같은 상류층이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석관의 구조는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식이 아니었다. 돌을 두른 방식과 방향, 언덕 정상이라는 위치에는 이미 기독교 상징의 영향이 보인다. 이런 혼합 매장은 드물다. 대부분은 완전히 이교식이거나 새 종교의 규칙을 온전히 따른다. 이곳에서는 두 의식이 섞이는 과도기가 보인다. 마지막 이교도들은 여전히 무기와 함께 사람을 묻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적어도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두 시대의 경계에서 죽었다. 선조들처럼 토르를 믿지는 않았지만 훗날 후손들이 받아들일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았다. 지하도시 체멘트. 1944년 연합군 항공대가 독일 도시를 폐허로 만들자 제3제국 지도부는 핵심 기술을 지하로 옮기기로 했다. 그렇게 크바르츠 계획, 더 널리는 체멘트라는 암호명으로 알려진 사업이 시작됐다. 장소는 오스트리아 로텐도르프였다. 겉으로는 슈타이어 다임러 푸우사의 항공기 베어링 공장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45년 5월 소련과 미국 정부팀이 터널에 들어가 보니 항공기 부품만 준비하던 곳이 아니었다. 지하도시 체멘트에는 단단한 안반을 뚫은 길이 10km 이상의 터널이 있고 최대 지하 50m까지 내려간다. 원설에는 강제 수용 소수감자 15,000명 이상이 동원됐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규모보다 내부 시설이었다. 일부 홀은 천장 높이가 15m에 달했고 벽에는 복잡한 차폐 설비가 설치돼 있었다. 소련 기술위원회 보고서에는 평범한 기계 제작 공장과 전혀 맞지 않는 기묘한 장치들이 기록돼 있다. 거대한 진공실과 대형 세라믹 절연체가 극도로 높은 전압을 다루기 위해 설치돼 있었다. 베어링 공장에 왜 그렇게 거대한 진공 설비가 필요했을까? 부분 공개된 아네네르베 문서를 근거로 체멘트가 고주파 물리학과 플라스마 기술 연구를 숨기기 위한 위장시설이었다는 가설이 있다. 일부 연구자는 나치가 동위원소 분리장치나 강력한 방사장치를 만들어 적 폭격기의 전자장비를 원격으로 마비시키려 했다고 본다. 더 섬뜩한 일은 전쟁 뒤 벌어졌다. 장비 대부분은 전리품 사업을 통해 해체돼 소련으로 옮겨졌지만 상세 사양은 지금도 비공개 기록에 남아있다. 체멘트의 일부 하부 구역은 친위대가 퇴각 직전 일부러 폭파하고 침수시켰다. 로텐도르프 주민들은 수년 동안 지하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울림과 기계가 아닌 수수께끼의 남용기를 터널로 운반하던 트럭 행렬을 이야기했다. 나치는 침수된 체멘트의 아래층에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 원시적인 원자폭탄 개발 시설이었을까? 아니면 진공에너지 제어와 관련된 더 기이한 계획이었을까? 답은 지금도 수백만 톤의 콘크리트와 물 아래 잠들어 있다. 지하 공장이 공학의 승리였다면 그 배후의 이념은 광기에 가까웠다. 나치 과학자들은 전쟁의 운명이 전차의 수가 아니라 고대 세계 빙하설을 얼마나 정확히 따르느냐에 달렸다고 믿었다. 개미인간의 두개골.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에서 노동자들이 수도관용 도랑을 파다 여러 매장용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에는 기묘한 형태의 인간 두개골이 있었고 현지 언론은 개미인간의 머리라고 불렀다. 실제로 평범하다고 보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이마는 앞으로, 정수리는 뒤로 길게 늘어나 두개골을 바이스에 끼운 듯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외계인이나 유전적 이상을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빠르게 설명을 내놓았다. 이 지역에는 3세기부터 12세기까지 시에나가와 아구아다 문화가 있었고 인위적으로 두개골을 변형했다. 아기의 머리를 천으로 감고 두 판자 사이에 고정하면 부드러운 뼈가 서서히 모양을 바꾼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아름다움과 집단 정체성,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오늘날의 문신이나 신체 개조와 비슷하다. 이런 관습이 건강에 해로웠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아이의 두개골은 유연하고 뇌는 주어진 공간에 맞춰 자란다. 그래서 변형된 두개골 대부분은 외상이나 발달 지연의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설명도 있다. 하이디 도슨 호비스는 액체가 뇌에 쌓이는 수두증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뼈가 얇아지고 비대칭이 생겨야 한다. 이 두개골은 이상한 발견을 곧바로 역사의 미스터리로 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기묘한 형태는 외계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집단처럼 보이고 싶은 매우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올 수 있다. 끝나지 않은 논쟁, 마지막 이야기는 가장 불편하다. 사실이 모호해서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결말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이 인정하거나 진실이 승리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줄임표로 끝난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의 군웅 파당산이다. 현지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산을 신성하게 여겨왔고 세대를 거쳐 이곳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전했다. 정상에는 현무암 기둥이 줄지어 있다. 공식 설명은 자연 화산암이다. 자연도 반듯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2023년 인도네시아 지구 물리학자들이 땅의 엑스레이와 비슷한 레이더로 산을 조사했다. 표면 아래에서는 인공 구조물처럼 보이는 여러 건설층이 감지됐고 가장 깊은 층의 연대는 2만 5천 년으로 제시됐다. 이는 퀘벡 클리리 테페보다 2배, 피라미드보다 5배 오래된 연대다.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이 된다. 연구팀이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자 논쟁이 시작됐고 다른 학자들은 논문을 세밀하게 검토해 방법론의 실제 문제를 찾아냈다. 인공 구조로 해석한 일부는 자연 지형일 가능성이 컸고 연대 측정 표본도 오염됐을 수 있었다. 2024년 학술지는 논문을 철회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철회 자체보다 그 뒤다. 산은 그대로 남았고 발굴도 계속된다. 새로운 독립연구팀도 지하의 이상 신호를 기록한다. 이제 누구도 2만 5천 년이라는 숫자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무언가가 있는 듯하다. 솔직한 입장은 이렇다. 이 산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첫 연구팀이 틀렸을 수도 있다. 과학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다. 정말 놀라운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논문이 철회된 뒤 이 장소를 진지하게 연구하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명성과 경력 때문이고 인도네시아 피라미드를 믿은 학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이 틀릴까 두려워하는 사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일지도 모르는 산은 조용히 기다린다. 산은 서두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마음에 남는 것은 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산이 특별하다고 말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 지식을 전했다. 블록섬 주민들이 터널 이야기를 전해온 것처럼 누군가가 30년 동안 같은 사실을 말해온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교훈일지도 모른다.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장비를 들고 일주일 머문 연구자보다 그 장소를 더 잘할 때가 있다. 9가지 이야기 가운데 완전히 끝난 것은 하나도 없다. 주류 학계가 아직 공개적으로 다루기 꺼리는 비슷한 사례도 더 남아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결론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가설을 구분하며 새로운 증거를 기다리는 일이다. 9가지 이야기 모두 아직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다.